그러던 어느 날 밤 구강쾅쾅 장례식에서 다 이렇지. 내가 너보다 빨리 죽거든. 나의 장례식에서 절대 울지 말고 즐거운 이야기를 꺼내주고 가라. 오늘도 영상이 길어지겠구나. 안녕하세요. 옷도행이에요. 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요즘 완전 책파민이 팡팡 터지는 중이에요. 책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취미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독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책을 항상 들고 다니고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이랬던 시간이 꽤 됐지만 최근에 독서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책을 읽길래 저렇게 책파민이 터지나 여러분들과 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누고 싶은 책은 정말 많지만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속도가 꽤 걸리는 편이더라고요. 해서 독서하는 속도를 영상 편집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판타지 로맨스 영어 원서, 러시아 고전소설, 사회학, 청소년 FS 소설 이렇게 4권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 책은 영어 원서입니다. 이 책이에요. A Court of Mist and Fury, Sarah J. Maas. A Court of Mist and Fury. 이 책은 총 5권으로 구성된 사라 제이 매스의 판타지 소설 시리즈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올해 초쯤에 제가 1권 A Court of Thorns and Roses 요거를 진짜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때 그래픽 어디오북을 재생해 놓고 쭉 따라가면서 읽었어요. 그 기억이 참 재미있었는지 이번에 갑자기 번뜩 생각나면서 그렇게 읽어야겠다. 그럴 때가 왔구나 해서 바로 그날 구매하고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사실 지금 얼마 읽진 않았지만 요 조금 읽는 데에 1시간 넘게 약 2시간 정도 들었을 거예요. 이게 1권도 굉장히 두껍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권은 더 두껍더라고요. 1권이 400페이지 정도였고 지금 요거 2권은 약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요. 이게 한국어 책보다 조금 더 촘촘한 이런 느낌이에요. 원서들은. 저만 그렇게 느끼나? 어쨌든 저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도 조금 날 뿐더러 오디오북의 속도에 맞춰서 가더라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픽 오디오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아주 정성스러운 영상은 아니지만 짤막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카드를 한번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iling pushed down. The large blunt spikes so hot I could see the heat rippling off them. Even from where I was chained to the floor. Chained because I was illiterate and couldn't read the riddle written on the wall. And Amarantha was glad to let me be impaled. Closer and closer. There was no one coming to save me from this horrible death. It had hurt. It had hurt and be slow. And I'd cry. I might even cry for my mother, who had never cared for me anyway. I might beg her to save me. 자,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 A Court of 블라블라 요 시리즈 사라 제이 매스 님이 요 쓰신 5권짜리 이 시리즈는 고전동화 미녀와 야수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다크 판타지 로맨스인데요. 저희 주변에서 요즘은 잘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 열기가 식었다고는 하지만 명품 오픈런은 하지만 서점 오픈런은 잘 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에선 로맨스 판타지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날이면 서점 오픈런이 간혹 있다고 해요. 이 시리즈도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이고 출간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의 중심 인물이죠. 여자 주인공 페라라는 친구는 19살이고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페라의 엄마는 페라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 페라에게 가족을 돌봐달라라는 부탁을 남기고 떠납니다. 아마 페라의 강인함과 든든한 책임감이 어렸을 때부터 돋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는 과거에는 잘 나가는 상인이셨지만 사업이 크게 쫄딱 망해버려요.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폭행을 심하게 당하면서 무릎이 부러졌는데 그 이후에 경제 활동은 불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스타와 엘라인이라는 언니 두 명도 심리적으로 같이 힘들어합니다. 네스타라는 언니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엘라인이라는 언니는 너무 연약해서 또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무릎이 아픈 아빠와 심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두 언니를 대신해서 19살 어린 소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눈이 흩날리는 어느 겨울, 이 일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돌오돌 추위에 떨면서 페어라는 가족을 먹일 사냥감을 찾아서 숲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숲은 꽤나 위험한 곳이에요. 바로 요정들이 살고 있는 프리티안이라는 그 곳과 인간 세계를 나누는 경계가 숲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해서 프리티안에 살고 있는 요정들을 맞닥뜨리거나 혹은 그들의 경계를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넘어가서 침범해버리거나 그들과 잘못된 교류를 하면 어떤 위험을 맞닥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숲은 정말 위험하지만 페어라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갑니다. 추위를 뚫고 바람을 뚫고 사냥감을 찾다가 페어라 눈에 사슴 한 마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슴 뒤로, 저 뒤로 사슴을 노리고 있는 커다란 늑대가 보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슴이 필요한데 이 사슴을 잡으려면 저 늑대도 같이 잡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늑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왠지 그 늑대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싸하지만 지금 당장 저 사슴을 잡아야 하고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저 사슴을 잡기 위해서 늑대를 우선 죽입니다. 그리고 사슴도 얻죠. 늑대의 가죽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시장에 팔고 사슴고기는 가족들하고 배부르게 나눠 먹으면서 우선은 배와 몸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이 마음은 계속 찝찝합니다. 내가 죽인 늑대가 뭔가 좀 싸해요. 늑대를 죽인 게 뭔가 싸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구강쾅쾅 거대한 야수가 페어라의 집을 덮칩니다. 페어라가 숲에서 죽였던 그 찝찝한 늑대, 그 늑대의 복수로 템린이라는 요정이 찾아왔는데요. 마른 요정이지만 무섭습니다. 페어라의 집을 덮친 이 템린이라는 요정은 프리티안의 스프링코트의 지배자이면서 페어라가 죽인 늑대의 베프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탐리는 단순히 페어라를 죽이거나 페어라의 가족을 해치거나 이런 식으로 복수하지 않고 페어라를 자신의 고향 스프링코트로 끌고 가겠다. 같이 가자. 그러면 너네 가족 다 살려주고 너도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어라는 지금 당장 방법이 없으니까 알겠다. 탐린을 따라가겠다. 라고 합니다. 따라가는데 템리는 스프링코트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아주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고 그것을 페어라에게도 주고 이렇게 공급해 주지만 페어라는 받지 않죠. 밥도 넘어가지 않고 템린이 무섭기만 하고 이 생활이 무료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 미래는 보이지 않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가족은 거기 있고 하면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싶습니다. 아무리 호화스러운 저택이고 정원이 펼쳐져 있고 그런 삶이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템린에게 연약함이 발견이 되고 연민을 느끼게 되면서 그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템린이 미녀와 야수의 야수처럼 저주를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지덕체 모두를 겸비한 여자 주인공 피에라가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풀어내는 모습이 진짜 사실 말도 안 돼요. 물론 이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느 판타지나 마찬가지겠지만 한낱 인간이 저 고통을 저렇게 참을 수 있다고 한낱 인간이 요 정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렇게 해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지만 유치하기도 하지만 저도 모르게 몰입해서 읽게 되는 요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풀어내는 그 테스트를 지켜보던 수많은 군중 중에서 리샌드라는 나이트 콜트에서 온 인물이 있었는데 피어라를 묘하게 바라보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줬었거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권에서는 피어라와 탐린의 관계는 좀 복잡해지고 대신에 리샌드와의 관계가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어라의 내적 성장, 자아 성찰 등이 이 권에 담겨 있다고 해요.
두꺼운 편이라서 사실 압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언제 다 읽나, 이걸 읽는 시간에 다른 더 좋은 책들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지만 영어 공부도 할 겸 재밌게 머리를 식힐 겸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확실히 영어 원서는 오디오북을 함께 이렇게 쭉 따라가면 금방 읽을 수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어조와 분위기 덕분에 이해도 훨씬 더 잘 되고 영어 단어나 어떤 문장을 읽고 인토네이션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고 영어 리스닝에 대한 귀도 트이게 됩니다. 속도가 처지지 않고 일정하게 그리고 더욱더 제가 혼자 읽었을 때보다 더 빠른 리딩 속도를 습득하게 되는데요. 여러모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너무 진중한 독서보다는 때로는 이런 유치한 독서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톨스토이님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다루겠다라고 모임 일정이 올라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톨스토이의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깊이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안나 카레니나도 뭐 초반만 읽긴 했지만 깊이 묵상하진 않았고 죄와 벌은 아주 옛날에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약간 지적 허영심에 가득 찼을 때 지적 허영심을 드러내고자 들고 다녔던 책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부터 한번 톨스토이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 하면서 바로 모임 참석 클릭, 바로 구매, 바로 완독한 책입니다. 어제 저녁 완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얼마나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 무슨 생각을 품을까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병을 얻고 조금씩 쇠약해지면서 죽음에 가까워질 때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 아픔에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제목에서처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죽음이란 분명 슬프고 무거워야 하는 소재인 것 같은데 초반에 묘사된 문장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현실과 우리 마음, 특히 제 마음이겠죠. 제가 그렇게 못났겠죠? 제 마음을 콕콕콕콕 찔러서 사실 저는 웃으면서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뭐랄까? 웃프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초반이었습니다. 결코 가볍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웃기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찔려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첫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직장 동료들이 이반의 사망 소식을 신문으로 접합니다. 이전에는 신문에 부고 소식이 있었죠. 8쪽에 이반 일리치는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동료였고 그들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 고위급 인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과 동료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대한 것이었다. 한 동료는 장례식에 가야 할 생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한번 가봐야 하겠지요. 한데 워낙 그 집이 멀어서. 저희도 장례식, 결혼식 등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사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너무 슬픔과 기쁨을 물론 공유하지, 공감하지. 하지만 솔직히 멀면 부담스럽잖아요.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콕 찔리면서 웃겼습니다. 웃겼다는 게 막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저희 인성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0쪽의 이 말도 무겁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이 어떤 가벼운 예능이나 어떤 가벼운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쓰인다. 그것이 우리의 저 안에 담겨있는 본능적인 생각이다. 다들 숨기고 살아가는 속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이반과 가장 친한 친구가 참석을 하는데 그 친구도 언젠간 나도 죽겠지라는 생각을 아주 짧게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빠르게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슬프긴 하지만 사실 그날 밤에 다른 친구들과 즐길 카드놀이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친한 친구 장례식에서 그날 밤에 즐길 카드놀이를 생각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어쩜 이 설정 자체가 조금 극단적으로 설정된 것 같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뭐 진짜 그런 존재이니까요. 여러분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뿐 아니라 입안의 아내도 입안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이미 정신을 다 차리고 묘자리에 들어갈 땅값을 계산하고 있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국고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입안의 친구에게서 의무적인 위로를 다 받은 후에 이렇게 느낍니다. 이 문장도 웃기더라고요. 그러자 미망이는 한숨을 내쉬고는 이제 어떻게 이 조문객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궁리하는 눈치였다. 진짜 진짜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저희의 삶도 조금씩 무너지기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지만 건너의 장례식을 가면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몰입해서 슬퍼하진 않잖아요. 모두 솔직해집시다. 그럴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의 절차를 다 밟은 후에 어떻게 이 조문객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약간 그 대화의 맺음을 지금쯤 맺어도 될지 고민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것을 콕 집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웃펐습니다. 크크크크크. 장례식에서 다 이렇지. 크크크크. 우리의 장례식, 저의 장례식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펼쳐지겠죠?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장례식을 슬프게만 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장례식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혹시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고 내일이 될지 모르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알 순 없지만 내가 너보다 빨리 죽거든 나의 장례식에서 절대 울지 말고 즐거운 이야기를 꺼내주고 가라. 나의 장례식은 꼭 즐겁게 만들어주라. 파티를 펼쳐주라. 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개인사긴 하지만 어렸을 때 가까운 가족의 상실을 한번 겪고 그 이후로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족의 상실도 이렇게 얻고 한 1년 반 전쯤에는 14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또 한 번의 상실을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빨리 몸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하지? 하면서 이반 일리치처럼 거부하고 저항하고 왜 나여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상실을 빨리 겪고 그 상실에서 얻은 인생의 교훈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일찍이 체화한 덕분에 매일매일 매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됐고 매일의 저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됐거든요. 아마 이 책을 통해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최선의 시간과 최선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 지점,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 물음표가 있는 그런 깨달음을 안겨주는 작품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제정 러시아 시대 중산층 법관인 45세 남자입니다. 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직장 일에 집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해내요. 엄청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해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늘 돈이 부족하다라고 투덜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남들의 눈에도 승승장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꽤 괜찮은 모양새를 일궈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반 일리치의 직장에서의 삶, 커리어적인 삶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 상황, 가정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는 늘 의견이 대립되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같이 있기 싫고 그 상황은 자녀가 1명, 2명, 3명 태어날수록 책임져야 하는 게 더욱더 많아지면서 더욱더 불화가 심해지고 이반인 집에 있기 싫어하고 직장으로 더욱더 도망치게 되고 그런 상황이 17년 동안 이어집니다.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책임감을 더해야 하지만 이반은 더욱더 회피하고 아내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직장에만 몰두합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딸과의 대화는 늘 냉랭하고 뭔가 이야기는 하지만 삐끄떡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반은 직장에 쏟은 에너지의 반의 반도 가정에 쏟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이 그토록 원하던 연봉을 주는 자리에 스카웃을 받게 됩니다.
이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상관없고 무슨 일이든 할 테니 그 연봉 5천 루블이라는 돈만 주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봉에 이사 비용까지 얹어주는 자리에 스카웃을 받게 되니까 미친 듯이 좋았겠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후로는 냉랭했던 아내와의 대화도 갑자기 물 흐르듯이 스무스하고 대화의 합이 착착, 죽이 착착 맞는 듯 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내와의 쿵짝쿵짝 합이 이렇게 잘 맞고 직장에서의 운이 서로 상승 기운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직을 위한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반이 먼저 그곳으로 가서 새로운 아파트를, 새로운 집을 준비를 하는데요. 새로운 가구를 찾아내고 새롭게 집을 꾸미면서 새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막 그냥 미친 듯이 좋아요. 그냥 다 잘 될 것 같아. 모든 게 척척척척 문제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순조롭게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뭐든지 무슨 소설이든지 순조롭게 느껴진다? 뭔가 순탄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는데 도배공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은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도배공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그러나 워낙 단단하고 민첩했던 그는 다행히 균형을 잡아 굴러 떨어지지는 않고 창틀에 튀어나온 손잡이의 옆구리를 부딪히기만 했다. 부딪힌 옆구리의 통증은 심했지만 금방 가라앉았다. 이 통증,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반의 삶이 급격히 변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순조롭지 못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쿵 떨어지면서 여기 옆구리를 부딪힌 이후로 입에서 이상한 맛이 자꾸 나요.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도 되니까 이게 죽을 병인지 아닌지만 알려달라. 내 얼굴이 점점 새까매져 가고 내 얼굴이 수척해져 가고 이상하다 라고 여러 번 묻지만 의사들은 되게 애매모호한 답만 줄 뿐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 계속 악화되기만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반은 죽어가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반은 꽤나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죽음이 눈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직면하며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앞을 볼 수 없으니 뒤를 돌아보게 되겠죠?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행로를 어떻게 밟아 걸어왔는가 돌아보니 내가 밟아왔던 여정이 무의미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구나. 내가 에너지를 쏟았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지금 당장 죽음을 앞둔 나의 고통과 나의 이 마음을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하는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고 이반은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달은 이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주 짧은 책, 약 100쪽밖에 되지 않는 책이니 마음 편하게 도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김현경 교수님의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이 책은 사회학 베스트셀러에 꽤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는 책이에요. 2015년에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의 저에게 크나큰 생각 지점을 안겨주고 새로운 시야를 안겨준 책입니다. 26쪽. 이 책의 키워드는 사람, 장소, 그리고 환대이다. 이 세 개념은 맞물려서 서로를 지탱한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배웠건 못 배웠건 모든 사람으로서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이다. 이 책은 영혼과 육체의 대립 속에서 간과되어 온 그림자의 문제, 다시 말해 사람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지위인가? 아니면 조건인가? 조건부의 환대 역시 환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대가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환대되지 않은 게 아닐까? 이것이 이 책이 제기하는 질문들이다. 한나 아렌트가 접근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나 아렌트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저 사람과 장소를 연관시키는 접근 방식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새로웠습니다. 인간과 사람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해요.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다 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종이 되긴 하지만 사람이다 라고 칭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일종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속의 타인들이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회에서 자리를 내어주며 환대해 주어야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그 자리를 배정받지 못했던, 환대받지 못했던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미국에서 흑인들, 나치 정권 시절의 유대인들, 인도의 불가촉 청민들 등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 파친코에서 묘사되었던 제1조선인들도 어쩌면 그들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경계가 그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존재들은 한 사회에서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공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비켜나야 했죠. 자리를 부여받지 못했죠. 환대받지 못했죠. 숨어 다녀야 했고 들어간다고 해도 뒷문으로 다녀야 했고 함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현상되지 않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회 안으로 들어가고 사회가 나를 받아주며 자리를 내어주어야 사람이 된다라는 이 개념을 처음 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말로 표현이 안 됐을 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의 현상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어떠한 문학 작품을 보아도 이 인물이 여기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구나. 자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구나. 이 인물은 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본인만 느끼지 못했을 뿐 환대받고 자리를 부여받고 있었구나. 라는 식의 흐름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길라잡이 개념이 된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방금 나눴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이반은 직장에서는 자리를 부여받고 환대받았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는 물론 자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도 있지만 자리를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직장에서도 자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이라는 순간을 지남으로써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얼른 채우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인사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하이에나 같은 눈빛이 또 이글이글 했었죠. 사람과 장소, 환대에 대한 이 개념이 서로 지탱해서 이어져 가는 이 개념이 참 흥미롭고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 제가 하나의 큰 사회적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제 삶으로 축소해서 가져와 봤어요. 하면서 나는 내 마음의 자리를, 내 삶의 한 일부분의 자리를 타인에게 어떻게 내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끌어와 보았습니다.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책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90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얼굴은 결코 가면과 분리될 수 없으면서도 가면의 뒤에 있다고 상상되는 무엇이다. 어떤 사람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 가면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그 가면을 굳이 벗기려 하지 않을 때, 나아가 그 연기에 호응하면서 그가 가면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실수로 가면이 벗겨지더라도 못 본 채 할 때, 한마디로 그 가면 뒤에 있는 신성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할 때 그 사람은 얼굴을 갖게 된다. 이 부분에서 가면은 내가 되고 싶은 자아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 힘들다. 내가 아닌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숨막힌다 라고 가면을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곳에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일기를 쓰는 그 순간조차도 나와 내가 은밀히 마주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면이 부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가면은 내가 되고 싶은 자아이다 라는 접근을 품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라는 사람도 정말 다양한 가면을 써오면서 살았는데요.
때로는 발랄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인기가 많은 친구들처럼 되고 싶어서 되지도 않는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방전돼 본 적도 있고, 때로는 아는 것이 풍부한 똑똑한 사람이 되어보고자 제 실력에 맞지도 않는 지적 허영심을 보이고자 하는 두꺼운 책을, 두꺼운 벽돌책만을 쫓아다니면서 아는 척 해본 적도 있고, 어른들의 말이 뭐 무조건 옳지만은 않다라고 하면서 패기 가득한 저항심을 가득 품어본 적도 있고, 잘 견디고 버티고 있는 듯 가면을 썼지만 속은 썩어 곪아본 적도 있고, 이런저런 접근과 시도를 많이 해보고 셀 수 없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지금의 저의 성격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간 그 여정에서 저의 가면과 연기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해주었던 많은 사람들, 나의 실수를 품어주었던 많은 사람들, 나의 가면이 버거운 것이 보임에도 경의를 표현해 주었던 사람들, 참 여러 명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가면을 이미 써봤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라는 존재 그 자체, 가면 너머의 저의 얼굴의 신성함을 알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타인의 가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뒤에 신성한 얼굴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또 따라왔죠. 타인이 연기하고 있는 게 뻔히 보여도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는 사람, 실수가 드러나도 그저 그럴 수 있지 하고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 타인의 가면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사람, 얼굴을 잃지 않게 노력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그들의 성격을 구축하며 사회 속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타인에게뿐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격을 구축해가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저라는 존재에게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누구에게보다도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 이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 또 읽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나눔을 하고도 있지만 이 안에 담긴 개념과 설명이 다 이해되진 않아요. 지식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 이해력과 논리력 등이 이 훌륭한 교수님의 능력을 따라가기엔 한참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인용되어 있는 책들과 철학자들을 앞으로 꼼꼼히 천천히 알아보고 이 책의 내용을 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훗날 제독하면 더욱더 넓게 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훗날의 성장의 횟수를 제가 벌써 기대가 되고 신이 나는데요. 우선 이 책에서 소개된 한나 아렌트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이런 것들은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는데 사람, 장소, 환대, 이 책을 완독할 때쯤이면 더 많은 리스트가 쭉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하면서 지적으로 조금 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숙함에서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는 사람이 되어 이 책을 더 소화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말을 많이 했나? 왜 말을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목이 아프죠? 오늘도 영상이 길어지겠구나. 마지막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원통 안의 소녀입니다. 진짜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이게 몇 쪽이지? 글씨가 굉장히 크고 일러스트가 가득하거든요. 많은데 약 80쪽이에요. 거의 클레이 키건 작품보다 짧은 것 같은데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청소년 SF 소설입니다. 제가 은근히 SF 소설을 많이 읽더라고요. 유튜브로 책을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읽고 또 재밌네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 파악을 하지 못했었는데 전달을 하다 보니 제가 SF 소설을 많이 읽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열대 기후로 저희 한국이 변한 것 같죠. 비가 순간적으로 쏴 하고 쏟아지고 금방 그치는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이런 비를 기상청에서 제어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비가 언제 오는지 알아야 우산도 챙기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기상청에서 비가 언제 오는지 비밀로 감추고 알려주지 않는, 자기들만 알고 그 비를 내리게 했다가 내리지 않게 했다가 제어하는 그런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책 속의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요.
그 비가 주인공은 아니긴 하지만 미래에는 날씨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는 SF 소설입니다. 아마 기후 위기를 좀 겪은 후에 지구의 모습이겠죠. 그런 상상력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는 나노봇이라는 것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나노봇은 도시의 미세먼지를 정화해주고 가뭄이나 홍수 등 기상현상도 통제해줄 수 있는 물질인데요. 사람들은 나노봇을 정말 좋아해요. 거의 신격화해서 좋아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득을 주니까요. 미세먼지를 정화해주고 많은 자연재해를 이렇게 제어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은 나노봇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노봇은 안정성이 100% 확인되기 전에 연구원의 실수로 공기 중으로 유출된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행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작품의 주인공, 여기 그림에 있는 지유라는 이 친구에게는 나노봇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공기에 나노봇이 유출해서 이미 둥둥 떠다니고 있고 많은 긍정적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지유라는 한 사람만 불편하면 되지 나노봇은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우는 마음대로 바깥 세상을 다니기 힘들어하고 호흡하는 걸 어려워합니다만 다행히도 한 기업에서 프로텍터라는 이 원통용 차량을 개발해서 지우에게 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우는 외출할 때 이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을 타고 다녀야 하고 원통 안의 소녀로 유명해집니다. 유명세를 얻은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의 연민, 동정 어린 시선도 함께 겪어내야 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소녀라고 불리는 건 그렇다 쳐도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올 때마다 지우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프로텍터는 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까? 그러던 중 지우는 우연히 한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라는 존재인데요. 노아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노아와 지우는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노아라는 존재는 지우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죠. 누군지도 모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우는 이 원통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후에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을까요? 지우에겐 원통 밖에서 걸을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이 작품을 통해 장애를 잠깐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을 다녀올 때 함께 갔던 친구가 여행 가기 전에 인대가 크게 늘어나서 어딜 가나 휠체어가 필요할 만큼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거든요. 디즈니랜드, 아울렛, 그리피스 천문대, 휠체어가 대여가 가능한 곳에서는 늘 대여를 했었는데 남들은 제 친구를 장애인으로 봤겠죠. 그런데요, 그들의 대우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제 친구가 아파하고 불편해하니까 그 불편함만 해소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빌렸고 제가 그냥 밀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디즈니랜드에서는 긴 대기 시간, 그 긴 대기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놀이기구를 태워주기도 하고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태워주기도 하고 아울렛에서는 모두가 문을 잡아줘요. 제가 해도 되는데 문을 잡아주고 엄마 아빠의 미소라고 할까?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다려주고 길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왕좌왕 길목이 막혔을 때에는 저희가 사실 sorry, excuse me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I'm sorry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피스 천문대에선 직원이 앞마당까지 휠체어를 밀어다 줬다니까요. 차를 탈 수 있게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따스한 시선과 도움은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장애에 대해서 직접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대우 태도에서 무언가 다름을 느꼈어요. 제가 느낄 때 미국에서 느낀 시선 안에서는 동정과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따스함과 배려만 있었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았죠. 혹시 나 스스로도 나와 다른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들을 배려가 아니라 동정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1차원적인 따스함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따스함이 아니라 혹시 차가움으로 비추어지진 않았을지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겉으로만 머리로만 깨닫지 않고 아주 깊숙한 저 안에 제 마음을 갈아엎어서 진심으로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며 배려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고 계신다면 김초엽 작가님의 원통 안의 소녀 이 작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나보았습니다. The Court of a Mist and Fury, 이반 일리치의 죽음, 사람 장소 환대, 원통 안의 소녀. 오늘도 기나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책 읽는 게 가장 재밌는 책파민이 터지는 요즘인데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책파민이 팡팡 불꽃쇼처럼 끊임없이 팡팡 터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각자의 삶에서 책파민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마음껏 터트리면서 건강히 행복해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